지난 일부에서 우리는 명량해전이 발발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선조는 꼼수로 이순신의 충직한 부하들을 출정하지 못하게 했다. 더 나아가 이순신의 계급을 가지고 장난질까지 쳤다. 설상가상으로 전투에 참전한 다른 장수들은 이순신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대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비공식 리더십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제 전투에 미친 실제 전개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즉,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잘 이해가지 않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13척으로 333척을 이겼나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시각적인 부분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은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순신이 사용한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왜군의 심리와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알고 나면 무릎을 팍 치게 될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알고 나면 친구들 사이에서 지식 자랑질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이야기, 그 보물 같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아직 바다는 어두웠다. 희뿌연 안개가 왠지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듯했다. 조선 수군의 위치는 해남의 우수영, 왜군의 위치는 해남의 어란포.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대함대가 어란진에서 울돌목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기다린다. 이순신은 거센 조류와 안개 속에서 적 함대의 접근을 기다리며 바다를 주시하고 있었다. 명량해협은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로 조류의 빠르기는 전세계 5위, 한반도 수역에서는 1위. 폭은 대략 333m 정도. 울돌목이라는 명칭의 뜻은 물이 울면서 돈다는 뜻. 그만큼 후덜덜한 회오리 조류가 몰아치는 곳이 울돌목이다. 이처럼 해류의 속도는 가히 폭포 수준이며 수면 아래에는 수십 개의 암초가 산재한다. 참고로 명량이라는 한자어를 순한글로 하면 울돌목이다. 이순신은 검을 쥐고 있었지만 그가 진정 품고 있었던 것은 칼날보다 깊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 무너져가는 국가의 남은 마지막 정신이 담겨 있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을 넘어 조정의 불신과 민심의 혼란, 장병들의 절망감까지 홀로 감내해야 했으며 조선 수군은 실질적으로 붕괴된 상태이고 남은 것은 13척의 배와 겁에 찔린 한 줌의 병사들 뿐이었다. 울돌목에서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이곳의 수심은 너무 얕고 해협의 폭은 너무 좁으며 조류가 너무 빠르다. 일반적인 전술상 이곳은 해상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 이런 곳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순신은 울돌목에 승부수를 띄웠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술을 넘어서는 비범한 판단이었다. 조선 수군의 장병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위축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이기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승리에 대한 상상은커녕 그들은 이미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다. 해협을 가득 메운 소용돌이와 암초, 그리고 사방을 감싼 안개는 병사들의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왜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두어 달 전 7천량 해전의 승리 경험에 기반하여 완벽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물론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순신이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복귀하면 뭐하나. 그가 가진 함선이 고작 13척이라는데 왜군의 지휘관 도도타카토라를 비롯한 외장들은 조선 수군을 얕보았다. 더 이상 이순신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순신은 무력하다. 왜군의 전략. 물론 그들도 울돌목의 조류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바보인가? 지난 400년간 전투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오전에 울돌목의 조류는 순방향이다. 우리가 파도를 타고 치고 들어가면 조선 수군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조선 수군 격파 후 전라도의 육군과 합류하여
바로 한양으로 진격한다. 즉 왜군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먹혔던 전략을 재차 적용하려 하였다. 조선의 서해 해상권을 장악한 후 전라도를 접수하고 내륙 깊숙이 단숨에 진군한다는 계획. 물론 이순신의 복귀는 변수다. 하지만 그가 가진 전력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변수는 오히려 복수의 기회로 생각했다. 이번이 이순신을 잡을 절호의 기회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전력이 강해도 피해야 하는 위험한 지역에서 이토록 약한 전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군은 반드시 오전에 조류를 타고 올 것이다. 순방향의 파도를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다. 조류조차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죽하면 이렇게 그를 통하여 자신의 절망적인 심기를 토로하기까지 했을까? 9월 3일 신묘일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비가 뿌렸다. 밤에는 된바람이 불었다. 봉창 아래에서 머리를 웅크리고 있으니 그 심사가 어떠하랴. 9월 12일 경자일 종일 비가 뿌렸다. 봉창 아래서 심해를 걷잡을 수가 없었다. 기나긴 고뇌 끝에 결국 하나의 전략이 나왔다. 그것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답이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곧이어 해가 떠올랐다. 그리고 조류는 정점에 이르러 휘몰아쳤다. 저 멀리 보인다. 예상대로 왜군은 순방향의 조류를 타고 빠르게 울돌목 해협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333척 이상의 함선들. 이제 시작이다. 준비하라. 장엄하게 펼쳐진 수평선 위로 드디어 드러난 왜군의 위용. 그들은 순조를 추진력으로 삼아 기세등등하게 울돌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 조류는 조선 수군 입장에서 보면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정면 돌진을 허용하는 흐름이었다. 이때 왜군의 기세는 이민서의 명량 대첩비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산이 내리누르는 듯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명량은 육지 사이가 좁은 데다가 때마침 밀물이 세차게 몰려와 파도가 매우 급했다. 적은 상류로부터 조수를 타고 몰려 내려오는데 그 세력이 마치 산이 내리누르는 듯하였다. 이민서 명량 대첩비문. 명량해전은 진도와 해남의 백성들의 라이브 관전과 함께 진행된 전투이다. 높은 육지에서 바다가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다수의 문헌에 의하면 백성들은 왜군의 배들이 바다를 새까맣게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33척으로는 명량해협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증언과 문헌을 분석하여 지리적 면적을 계산한 결과 대략적으로 333척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난중일기전서본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가승에도 역시 333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상 학계에서는 명량해전에 참여한 왜군 측의 총함 선수는 330여 척, 실제 교전을 벌인 함 선수는 133척으로 보고 있다. 전투는 초반부터 강렬했다. 새까맣게 밀려드는 적을 앞에 둔 이순신은 즉시 기함을 출동시키고 정군 기동 명령을 내린다. 당시 왜군의 함선은 대부분 세키분해라 불리는 중형 전선이었다. 적은 이를 약 10척씩 묶어 전열을 이루고 수평 진영을 가진 파상적인 투입 방식으로 울돌목을 치고 들어왔다. 이로써 조선 수군은 미처 전열을 정비할 여유도 없이 빠르게 밀려드는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원 일본에서 1380년대 제작, 전국시대의 도시대까지 사용, 유형 중소형 군함, 빠른 기동력을 가진 돌격형 충돌함선, 구조 2층 구조, 전면이 뾰족하고 용골이 있어 속도가 빠름. 특장점, 적선에 빠르게 접근 후 백병전 및 근접 전투에 능함. 반면 조선 수군의 주력선은 판옥선이었다. 그리고 이순신이 탑승한 판옥선은 그중 가장 크기가 크고 튼튼한 기함, 즉 대장선이었다. 판옥선은 기동성과 안정성이 있었지만 명량해전의 경우 좁은 해협에서 전방위로 전개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부족했다. 기원 고려 말 조운선, 즉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에서 기반,
15세기 조선 전기부터 군용으로 개조되어 사용됨.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 장군의 명령으로 해전용으로 전면 개량, 유형 중대형 다층 구조의 전투용 군함, 구조 2층 이상 갑판 구조로서 아래층은 노군들이 노를 젓는 공간이며 위층은 무기 운용 및 병사 배치 공간. 특장점 기동성이 좋고 넓고 평평해서 안정적, 총통 등 대포 다수 탑재 가능.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나머지 장수들이 탄 배가 이순신의 지휘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라 우수사 김옥춘은 뒤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전투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거제 현령 안희와 해남 현감 유형, 가리표 첨사 이응표 등의 장수들도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왜일까? 당연히 죽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못장선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서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고 배를 돌리려 하고 있었다. 정유일기. 그 상황에서 이순신의 기함은 꿋꿋이 앞으로 전진하며 다가오는 적선들을 화포를 사용하여 하나씩 격파해 나갔다. 깨알 참고 기함은 선봉에 설까? 일반적인 군사 전략상 대장선인 기함은 선봉에 나서지 않는다. 기함은 전열의 중앙이나 후방에서 다른 함선들의 보호를 받으며 전투를 지휘하는 것이다. 왜냐면 기함이 침몰하면 제일 강한 전력과 총지휘관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을 유인하거나 전력이 막강하게 강한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함이 선봉에 서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이다. 하지만 명량해전에서는 기함이 곧 선봉이었다. 아니, 어쩌면 선봉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함선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기함은 강력한 조류를 받아내기 위하여 닻을 내리고 위치를 고정한 다음 조준 포격으로 왜군의 새끼 부대들을 하나하나 조져나갔다. 개전 초반에 10척 정도 박살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쉽게 말해서 왜군들은 기세등등하게 들어와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연타를 두드려 맞은 셈이다.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조류는 왜군에 유리했지만 울돌목은 수많은 암초로 인하여 해류가 마냥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다소 곡선형으로 도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배가 조금 머뭇거리면 배의 진행 경로와 조류 사이에 미묘한 마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미묘한 상황까지 파악하는 능력, 바로 이 지점에 이순신의 전략가로서의 천재성이 있었던 것이다. 왜군의 반격과 기함 단독 전투. 이순신의 공세에 왜군은 잠시 당황한다. 하지만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단순히 선두 몇 척의 피해일 뿐. 그래봤자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뿐 아닌가. 왜군의 후속 부대는 곧바로 격침된 함선 사이를 비집고 집요하게 돌파를 시도한다. 그들은 조총 사격을 연속적으로 감행하면서 좌우로 나뉘어 이순신의 기함을 포위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머뭇거리던 조선 수군의 함선들은 이 시점에서 크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다. 뱃머리를 돌려서 뒤로 도망치려는 함선들이 발생했고 아무도 이순신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왜군의 반격으로 이순신의 기함은 일시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이순신은 후퇴 대신 단독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로 결단한다. 오전 8시경 왜군은 더 강하게 파상 공세를 펼친다. 조선 수군의 전열은 휘몰아치는 조류 및 왜군의 압도적인 물량과 사격 압박에 위축되어 이순신을 도와줄 생각을 못하고 후방에서 완전히 얼어 있었다. 이제 이순신의 기함은 망망대해에 고립되어 버린 상황. 하지만 이순신의 기함은 해협의 중심에서 고정 포지션을 유지하며 단독 교전 상태를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순신의 기함은 과연 어떤 전술을 운영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당 133의 전투가 가능했을까? 이순신의 기함은 판옥선 중 가장 중무장된 함선으로 높은 갑판에서 장거리 포격은 물론 낙하형 화공, 불화살 화통 등을 운용하는데 최적화된 구조였다. 이에 이순신의 천재적인 전술 운영이 더해졌다. 첫째는 포문의 분산 배치이다. 이순신은 기함의 상갑판이 아니라 좌우 양연에 다수의 총통을 배치하여 적이 측면 포위 전술을 시도하더라도 연속적인 교차 포격으로 대응하였다.
둘째는 고정 진영 유지이다. 이순신은 급격한 조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애초에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켰다. 또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조밀한 침투를 역이용해서 기암을 고정포탑처럼 운용함으로써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을 단시간에 더 많이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정말 엄청난 통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연속 화력 유지이다. 이순신은 화포뿐만 아니라 낙하 화공, 즉 불화살과 화통 등으로 백병전에 능한 적의 근접 접근 시도를 저지함과 동시에 적함의 연쇄적인 화재를 유발하여 적의 강점인 백병전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한마디로 딱 잡아놓고 후두려 갈긴 것이다. 이 역시 전략적으로 엄청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함선은 단순히 외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해군 전술의 철학 자체가 다르게 구현된 전투 플랫폼이었다. 광저선과 첨저선은 물 위에서의 철학의 차이라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판옥선은 광저선 혹은 평저선으로 분류되는데, 즉 바닥이 넓고 평평한 배라는 뜻이다. 그래서 판옥선은 조타조양의 안정성과 정지 유지 능력을 높여 좁은 해협이나 급류에서도 정확한 포격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세키분해는 첨저선으로 분류되는데, 즉 바닥이 뾰족한 배라는 뜻이다. 이처럼 뾰족한 배 및 구조는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급류나 좁은 해협에서는 선체가 쉽게 흔들리고 방향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처럼 폭이 좁고 조류가 빠른 해협에서는 이 구조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파악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순신의 계산대로 판옥선과 세키분해의 구조적 차이는 전투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명량해전은 전투 그 자체보다 지형과 조류를 이용하는 전략과 조타 능력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키분해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울돌목의 좁은 수로 수많은 암초, 빠른 급류 앞에서는 그 기동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당시 왜군의 세키분해는 회피나 방향 전환이 어렵고 포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실제로 병목 현상과 충돌, 혼란 속에서 다수의 배가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침몰해버렸다. 반면에 판옥선은 좁은 해협에 고정된 형태로 정지하며 포문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선의 기동까지 가능했기에 기암 한 척으로도 수십 척의 적선을 막아내는 화력 전개가 가능했다. 특히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판옥선의 외판 두께가 12cm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두꺼웠다는 것이다. 또한 튼튼한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명살상용 조총으로는 판옥선을 뚫을 수가 없었다. 반면 왜군의 세키분해는 두께도 얇았고 소나무보다 약한 재질인 삼나무로 만들어진 배였다. 무거운 화포를 탑재할 수도 없었고 조선의 함포 공격에 매우 취약했다. 이처럼 명량해전은 단순한 숫자의 전투가 아니었다. 함선의 구조, 조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술 철학의 충돌이었다. 세키분해는 속도와 돌격력에 강점이 있었지만 좁고 급한 수로에서는 그 구조 자체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약점이 되었다. 판옥선은 방향 전환이 빠르고 정지 유지가 가능하며 화포를 통한 원거리 타격과 고지 방어를 실현할 수 있어 수적 열세를 구조적 우위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례는 추후 유럽으로 전파되어 세계 해전의 교본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기동성 대신 화력 집중력을 선택한 전형적인 방어진 교전 방식으로 기암 한 척이 다수의 적선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형태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순신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순신은 40여 분을 홀로 133척의 왜군과 교전을 이어갔다. 전장은 화염과 포성이 교차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선 수군은 일시적으로 전열 붕괴의 위기를 맞았지만 기암의 중심 고정식 화력 집중으로 적선 다수 격파라는 성과를 확보했다. 이로써 전선의 상징이 유지될 수 있었고, 명령 전달의 기준점이 살아있을 수 있었고, 적의 주력 공격이 분산됨으로써 후속 부대의 사기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전술과 지형, 조류와 화포,
심리와 구조 사이의 복합전이었고, 그 안에서 이순신은 극단적 열세를 이겨내는 기술과 용기, 그리고 리더의 표본을 세웠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3부 주요 목차.